개인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에요. 지금 64%니까 상당히 올라와 있네요. 이웃집 사람들도 다 주식으로 먹고 동창회를 가도 다 주식 얘기만 하고 주식 안 하면 바보고 이제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게 60% 넘으면은 딱 그런 분위기예요. 막 이러면은 조용히 와서 주식을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잘 맞거든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너무 좋을 때가 고점이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미국 경제를 먼저 봐야 되겠죠. 미국 경기 동행지수는 지금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요. 선행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좀 과거랑 좀 이상하게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행지수가 이렇게 미리 빠지면 한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동행지수가 같이 빠졌거든요. 선행지수가 먼저 빠지고 동행지수가 따라갔는데 지금은 선행지수는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동행지수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컨퍼런스 보드 자료인데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AI 시대를 맞이해서 이게 이 구성 요소가 이제는 현실과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는 완전히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평가할 위치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경기 지수를 보면 이게 경기 침체가 올만한데 이렇게 지표들을 보면 그렇거든요. 올만한데 뭐에 막혀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막 서서 그렇다고 반등한 것도 아니고 지표들이 그 경기 침체 목전에서 다 그냥 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희한한데 이거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막고 있는 거예요. 침체를.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이제 재정 부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재정 적자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사실 코로나 때 재정 적자 내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이후로 재정 적자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GDP 대비 막 7%, 8%까지 높였다가 이제 평소 때부터 3, 4%대니까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막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경기 침체를 막 막고 있는 돈을 막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연준은 오히려 금리를 올려서 긴축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긴축을 안 하고 돈을 막 풀어 제끼고 있으니까 인플레와 함께 막 계속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거의 한계에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동행지수가 이렇게 부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부러지면 경기 침체가 이제 오는 거겠죠. 아직은 안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SM 지표에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지표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중평균 해가지고 미국은 서비스업이 70%니까 가중평균 해서 만든 지표예요. 미국 경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요게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22년에 이렇게 부러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 떨어져야지 경기 침체가 완전히 오는 건데 경기 침체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기가 막 이렇게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횡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안 떨어지게. 이게 이제 결국은 돈의 힘이라고 보고 있는데 요 와중에 이제 미국 주시장도 이제 경기를 타는 다우나 이런 거는 못 가고 이제 꿈으로 가는 또는 새로운 어떤 혁명, 돈이 계속 몰려서 실적이 좋아지는 AI 쪽으로 해서 주도해서 나스닥이 혼자 막 달려간 거죠. 사실 미국의 제조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주가들은 요 흐름하고 비슷해요. 떨어져서 잘 못 올라요. 조금 올라왔다가 또 이 정도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날아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물 경기는 안 좋은데 이제 결국은 이제 AI가 버블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AI 버블도 이게 경기가 받쳐줄 때 버블이 유지가 되는 거지. 결국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이 버블이 더 많이 꺼져요. 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가 와도 AI 쪽은 안 죽어, 주가가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옛날에. 결국 버블은 버블이고요. 결국은 이 실물경제 되게 중요해요. 실물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줬을 때 버블이 막 더 형성이 되고 더 커지는 거지. 이러다가 이걸 못 견뎌가지고 그 실물경제가 이제 침체에 들어가면 이 버블이 많이 오른 게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급의 논리예요. 많이 먹은 놈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막 패대기 치는 거죠.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고용지표 안 좋으니까 뭐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이 막 2% 가까이 빠졌잖아요. 다우는 그렇게 안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 주식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빅테크는 그래도 경기에 강하니까 또는 관세에 상관없고 지금 뭐 밸류에이션은 좀 높지만 그래도 뭐 성장할 때 여기밖에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가와 또 산업의 성장은 달라요. 주가는 산업의 성장을
한 50년치를 미리 반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는 폭락해도 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성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주가와 이 산업을 너무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는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를 미리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경기 침체가 오면 당연히 수요가 줄겠죠. 너무 많이 고평가를 해놨다가 이제 이게 죽어버리면 타격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또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그냥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너무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나스닥을. 그래서 저희도 나스닥을 미리 팔아놓고 지금 많이 안 갖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미리 빠져나가든가 아니면 버블을 좀 더 이어진다고 본다면 뭐 그냥 이평선 플레이 정도 하는, 이평선 플레이가 뭐냐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11선을 깨면 기계적으로 한 20%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선을 깨면 한 60, 70% 팔고 61선, 51선을 깨면 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평선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뒤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그 선에서 그냥 끌고 가는 거죠. 계속 버블 끝까지. 버블이 더 지속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플레이를 하는 쪽이 살아남아요. 근데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다가는 2차전지 투자했다가 그냥 물려 내려오는 투자자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차전지도 고점에서 어쨌든 이런 이평선 플레이를 원칙을 지켰다면 뭐 저 고점까지는 아니래도 고점 밑에서 다 팔고 나왔겠죠. 그렇게 팔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안 당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희처럼 너무 비싸니까 좀 차익 실현하고 줄여서 한 20, 30%만 가져간다. 이렇게 하든지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막연한 어떤 AI에 대한 꿈이나 뭐 희망으로 주가 강하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쫓아가다가는 크게 당합니다. 2000년 IT 버블 때도 크게 당했고요. 인터넷 혁명 일어날 때 2018년에도 그렇게 크게 당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정말 2008년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 고평가에서는 그런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써야 된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기 침체는 제가 봤을 때는 임박을 했는데 언제 당장 내일 일어나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그 정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돈으로 바치는 거는 재정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건 결국은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연말이든 저희가 예상한 대로 뭐 가을이든 연말이든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건 뭘로 알 수 있느냐? 고용이 박살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놀란 거예요. 고용 지표가 나올 때. 보시면은 이제 이게 고용 지표 중에 대표적인 건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이런 게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가파르게 증가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면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는 거기 때문에 요런 지표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요게 지금은 22만 건 주간 단위로 22만 건 정도 청구가 되고 있는데 요게 뭐 30만 건, 40만 건 이렇게 거의 30만 건 정도 되겠죠. 30만 건 돌파하면 이제 확실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확인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투자자들 중에 지금 약간 프로급들은 다 이런 지표들을 다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금요일날 발표된 건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인데 그게 막 수정이 되니까 지지난달 것도 막 이렇게 17만 건 이렇게 발표했다가 막 그게 뭐 2만 건 이렇게 확 줄어드니까 이거 경기 지표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고용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두려워서 던진 건데, 근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렇게 안 올라갔거든요. 이것도 이제 데이터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데이터가 수정돼가지고 사실 이런 거였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30만 건을 넘으면 진짜 다 정리하고 나와야 돼요. 예. 지금은 22만 건, 24만 건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지표들 제가 이제 잘 보는 지표인데 실물 기반의 경기 침체 지수라는 건데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급등할 때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건데 아직은 점잖죠? 예, 점잖하게 있고 국가활동 지수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확 떨어지지 않고 아직은 뭐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 말고도 주간 경기 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종합적인 경기 지표들을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봤을 때 아직은 뭐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신호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고용 지표들도 그렇고 이런 지표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지표들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금요일날 놀란 거는 다시 이제 뭐 주가가 다시 원상복구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놀랬지만 이렇게 뒤져보니까 주말에도 이렇게 자료 보니까 아 그래도 뭐 그러니까 정부 고용에서 머스크가 워낙 많이 잘라가지고 안 좋았던 거지 뭐 민간 부분은 괜찮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주가는 놀랬던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런 지표들 경기 침체 지수나 국가활동 지수 이런 것들 쪽에서 신호들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게 30만 건 넘는다든가 주간 단위로 이런 게 이제 발생하면 진짜거든요. 그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경기 침체가 곧 임박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연준이 뭐 임시회의를 했다 또는 FOMC 회의를 했는데 막 금리를 25pp가 아니라 50pp 내렸다. 빅컷을 했다. 이러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는 거라서 그때 주가가 밀리고 있어도 빠져나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고점 뚫었죠. 보면 요 자리 정도라고 생각해요. 2000년 IT 버블 때 요 자리에서 한번 밀렸다가 고점을 뚫고 여기 찍고 그냥 끝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고점을 찍고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몰라요. 여기 바로 끝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정도로 미국 역사상 이 2000년 IT 버블 때 버블이 가장 심했던 버블이거든요. 이때만큼 버블이 심했던 적이 없어요. 29년 대공황 이전에도 이 정도 버블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최고의 버블, 최고봉인데 이 부분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게 상당히 큰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요거를 한 번 더 갈 거냐, 2000년 IT 버블 때처럼 한 번 더 갈 거냐, 뭐 여기서 바로 꺾일 거냐,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만 확률적으로는 더 갈 확률은 항상 95%가 안 돼요.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갈 확률은.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그 확률적으로 이게 정기분포 확률의 끝이기 때문에 끝은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 갈 확률은 5%, 여기서 부러질 확률 95%로 생각하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는. 그게 더 안전하다. 끝까지 먹으려다가 정말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줄이든 아니면 이평선 플레이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약을 걸어 놓는 거죠. 이평선에다가. 요 이평선 오면 이 정도 팔아. 그리고 예약을 매도를 걸어 놓는다든가.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끌고 가도 돼요.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해외에서 BOA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이제 개인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에요. 요때 2015년에 굉장히 높았네요. 63%였고 2021년 고점일 때 66%였는데 지금 64%니까 상당히 올라와 있네요. 요게 이제 이런 지표들이 의미가 있는 거는 개인들이 주식 보유 비중이 너무 크면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웃집 사람들도 다 주식으로 먹고 동창회를 가도 다 주식 얘기만 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게 60% 넘으면 다 그런 분위기예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뭐 주식 안 하면 바보고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요런 분위기인데 다들 주식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근데 주식 많이 올랐으니까 다 부자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국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그 프로트리아들은 뭐라고 하죠? 이걸 칵테일 이론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어딜 갔는데 동창들이 모여서 다 주식 얘기만 하고 막 이러면은 조용히 와서 주식을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라고 하는데 구두 닦으러 갔더니 구두 닦기 하는 애가 주식을 물어보면 가서 주식을 팔아라 뭐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피터 린치가 했던 말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정말 잘 맞거든요. 이렇게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너무 좋을 때가 고점이다. 이런 건데 그런 거를 대응해서 보는 지표들이에요. 이런 게.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게 좀 안 좋은 신호죠.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인디케이터인데 이 파란색 인디케이터는 미국의 고용 지표 중에서도 가장 빨리 나오는 지표, 주간 단위로 나오는 지표 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있나, 일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만든 지표인데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꺾이면은 경기 침체가 오면서 주시장도 약세장으로 가요. 이게 되게 잘 맞는 지표라서 저희가 이제 미국 증시를 볼 때 인디케이터로 보는데 요 지표가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아직은 둔화됐지만 요때에 비해서 둔화됐지만 아직은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런 지표들이 좀 빠르게 신호가 나는 지표라서 이런 지표가 이렇게 확 꺾이는 게 보이면 그때는 확실히 이제 저희가 미국 시장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살아 있어서
이런 어떤 흐름,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미국 증시는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뭐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좀 조심하자. 지금은 버블 끝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갈 가능성은 5%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미리 줄이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이평선 플레이 할 자신이 있으면 이평선 플레이를 하든지, 이게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는 길이다. 지금은 욕심을 내는 시기가 아니고 미국 주식은 좀 잘 챙기고 잘 보호를 하는, 내가 번 걸 잘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지금 현금을 역대급으로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 하시는 거예요. 미리 팔아놓고 안 사는 거죠. 그분은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돈을 주식을 안 사고 쌓아놓고 있잖아요. 현금을.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잘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좀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내 자산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버블 끝이라고 계속 얘기한 지가 좀 됐을 거 아니에요. 버블 올라온 지 좀 됐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뭐 버블이라고 하는데 뭐 주식은 계속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비난을 듣죠. 그냥 듣고, 왜냐하면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너무 일찍 얘기를 하니까. 근데 결국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저처럼 이렇게 좀 겁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더라고요. 보니까 주식시장은 겁이 없는 사람들이 좀 위험한 시장이라서 그런 거는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보시면, 한국 증시는 금요일 날 급락을 했던 거는 이제 상법 개정 기대감에 올라왔다가 뭐 다양하게 이제 민주당에서 세법 개정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하는 말 못해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또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추가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 이제 연말에 아마 발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과될 리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원래대로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 때문에 급락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국무회의 거치면서 다시 이제 원상복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생산지수 대비해서 이렇게 멀어지면 사실은 버블이거든요. 생산지수 따라가는 거라서 평균적으로. 이런 게 이제 되게 위험한, 쫙 올랐다가 이제 확 빠지는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이렇게 시약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발동이 걸렸는데, 결국은 이게 언제 이렇게 갭을 벌렸다가 빠지냐면, 결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때 빠지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거나 뭐 경기가 둔화되거나 이럴 때 오는 건데, 지금 미국 경기 침체가 이제 좀 보면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게 좀 나중에 후유증이 좀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갔다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후유증이 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지, 뭐 우리나라 뭐 수출이 갑자기 막 엄청 좋아진다든가, 뭐 관세 때리었으니까 이제 하반기에 수출이 그렇게 세계 물동량이 줄 거거든요. 미국 수입도 줄 거고. 그러면은 수출이 어렵겠죠. 어려우면 뭐 생산지수 이런 것도 지금 둔화되고 있지만 이게 뭐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건데, 글로벌하게. 그러면은 이 주가가 못 견디겠죠. 지금 자리에서라도 폭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쫓아가면 위험한 자리 정도, 이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원래는 저평가돼 있었는데 이제는 고평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고평가 상단으로. 그리고 미국 수입액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되게 연관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수입액이 늘면 우리나라 수출이 늘기 때문에 코스피 쪽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미국 수입액이 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어요. 수입액이 이렇게 급락하면 이제 주가가 나중에 이제 반영해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입액이 좀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수입액이 이렇게 확 늘었다가 확 줄었잖아요. 이렇게 확 는 거는 늘었을 때 요거 올라온 건데, 사실 요게 영향을 미쳐서 올라온 건데, 이 는 거는 관세 때리니까 미국 수입업자들이 미리 수입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확보해 놓자 이래가지고 막 수입을 한 거기 때문에 급등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선행지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것도 상법 개정도 있지만 미국의 수입액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괜찮았잖아요.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바탕이 됐으니까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가 지금 미국 이게 보면 급락하고 있잖아요. 수입액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선행지표가 맞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주 환원율은 그냥 참고 삼아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이게 31.9%라고 돼 있는데 KB증권에서 한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26%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좀 그 기관마다 좀 달라요. 평가하는 게. 저는 26%로 알고 있고 중국이 33%, 35% 이 정도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선진국은 되게 높아요. 주주 환원율이. 그다음에 이 신흥국 내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낮은 쪽에 속하는데 주주 환원율은 결국은 배당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이 두 개를 합친 게 주주 환원율이거든요. 이거를 높여야 요번 상법 개정서부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개혁들이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결국 최종 목적은 환원율을 높이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환원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원율을 진짜 높이려면 배당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배당 분리과세를 해주는 거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거를 최고 세율을 35%에다가 뭐 나머지 붙으면 38%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대주주가 배당을 하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대주주가 배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주주가. 그러니까 이게 뭐 부자 감세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자 막 따지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대주주한테 메리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주식 배당으로 가라.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이 나면 뭐 자회사 빼돌리지 말고 그냥 배당으로 받아가라. 세제 혜택을 줄게. 이런 거잖아요. 기존에 이제 종합금융과세로 해서 뭐 45% 물던 세금을 한 20%대 초반으로 이제 분리과세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딴짓 안 하고 그냥 배당으로 빼가겠죠. 그러니까 배당을 높이게 하려면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3억까지는 일반 개인들은 3억까지인가 2억까지는 배당세를 안 내요. 그냥 세금을 아예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조금 그 이상 되면 이제 세율이 좀 높아져서 최고 세율이 뭐 20%대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그냥 그걸 따라 하면 돼요. 그냥 미국이 이게 높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되고 싶으면 그냥 미국 세제를 보고 좀 컨닝을 하면 되는데 여기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당을 그렇게 해서 늘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의무화를 시킨다고 하지만 의무화한다고 소각을 하겠죠. 의무화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자사주 사겠어요? 자사주 안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소각 의무화를 시켜놓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안 살 거예요. 아마 자사주를 안 사면 소각도 안 할 거고 그러면은 주주 환원율이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재벌 체제로 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요게 자사주로 사서 소각을 시킨다는 건 주주 환원율을 높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 시가총액을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은 상속세 부분을 아주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뀔 거란 말이죠. 오너들이. 그러니까 오너들은 주가가 그렇게 이렇게 너무 높은 걸 원하지 않아요. 나중에 상속할 때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세 부분하고 연결돼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하면 상속세도 어느 정도 합리화 시켜줘야 돼요. 이게 같이 가야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상속세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주 환원율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뭐라 그럴까 의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분위기도 바뀌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하는 거 봐서는 이제 의식이 좀 바뀌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좀 제도적인 거를 좀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해야지. 아마 환원율이 진짜 올라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잘해도 한 3년 정도 후, 5년 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법을 잘 만들어서 잘 갔을 때 낙관적으로 갔을 때 그래도 한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어느 나라에 투자할까 생각할 때 그 나라의 상장기업의 ROE 하고 주주 환원율
곱한 이 값이 높은 국가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수익이 높죠. 장기 수익률이. 왜냐면 ROE라는 건 자기 자본 수익률이니까 미국의 ROE가 23% 정도 되죠. 주주 환원율이 92%잖아요. 그러면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되죠? 23%의 90% 이상을 거의 18%에서 20% 가까이를 주주가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주주 몫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ROE도 8%인데 주주 환원율이 30%예요. 그러면 2.4%만 가져가는 거잖아요. 주주가. ROE 8%에서. 이게 BPS가 늘어나는 건데 30% 주주 환원율이 오니까 우리나라 주주들은 2.4%만 가져가는 거예요. 미국의 주주들은 18에서 20% 가져가는 거고 연평균. 거의 10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투자했을 때 실제적인 어떤 배당까지 포함해서 수익률하고 미국 시장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어느 나라에 투자할까 할 때 그 나라의 ROE하고 이 주주 환원율을 곱해서 이 값이 제일 높은 국가에 투자하시면 거의 실패가 없다는 거죠. 이건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